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토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책 토론보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감정적인 비난과 혐오 표현까지 넘쳐납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토론이 부재한 현실 진단과 역설적이게도 더 중요성이 커진 토론의 가치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전 시시각각 진행자로 또 다수의 선거방송 토론의 사회자로 활동하셨던 라미경 서원대 휴머니티 교양대학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공주대학교 제7대 총장이자 다수의 선거방송 토론의 사회자로 활동하신 원성수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시각각 전 진행자셨죠. 윤대엽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 범죄학자이자 다수의 선거방송 토론의 사회자로 활동하신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미랑입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이 가장 필요한 곳 같은데 가장 없는 곳 바로 정치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윤석열 정부 12.3 내란 모두 다 기억하실 텐데 그 탄핵 정국 속에 우리 사회가 정말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야 간의 정치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토론이 사라진 영상 굉장히 중요한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네. 12.3 내란이 이게 정치적 논쟁의 성격을 아예 바꿔놨어요. 뭐 지금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은 민주주의 위기, 공론장에 거의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걸 봤었을 때 지금 현장 내에서 정치 토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협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죠. 네.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분법적 구조로 국민들을 갈라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2.3 내란으로 인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뭐 지금 그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법의 계속적인 제정, 뭐 며칠 전에는 배임죄까지 폐지하는 부분들까지 아주 그 질주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야당 내에서 물론 이제 건강한 야당이 12.3 내란에 대한 책임은 엄격하게 져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전반적인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균형감을 찾아내기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그 한쪽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상대라 오히려 낙인 찍히고 여당과 여당의 낙인 또 내부에서 낙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토론을 없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자체적으로도 사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적인 개혁의 질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제도의 폐지, 제도의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야 검증, 국회, 언론, 그다음에 정당 내부에 있어서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그냥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그러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지금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에서 토론이 없어진 부분은 뭐 다양한 예를 들어주면서 뭐 상대방에 대한 낙인 이런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총님께서는 토론이라는 게 정치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사회적인 그런 문화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토론자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자리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진행자가 되게 부럽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짙게 배어 있어가지고 장유유서라든가 뭐 상명하복 뭐 이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곳곳에서 침투가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인이 된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토론이 상당히 어색해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오늘 녹화하는 오늘 오전에도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 교수들하고 눈을 잘 안 맞추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 쪽으로까지 가서 이렇게 극단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정치는 토론보다는 승자 독식의 여러 가지 문화가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론보다는 전쟁이 지금 곳곳에서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서 토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만 해도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그 당의 수장들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또 그런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나 군의원들이 거기에 곧바로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토론이 잘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팬덤 정치라든가 양극화라든가 이런 것이 짙게 깔려져 있어가지고 정치에서 민주화가 지극히 좀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정당 내에서도 건전한 그런 건강한 토론 문화가 조금씩 싹이 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어떤 토론보다는 어떤 승자 독식, 네. 위너 테이크스 올인 거죠. 네. 결국 상대방을 이겨야지 내가 사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토론이 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윤 교수님께서 어떤 계엄과 탄핵 이후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하는 위기 국면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을 군대를 동원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내란 사태는 헌정 질서의 파괴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었던 정치적인 갈등을 표면화하고 그리고 고착화하는 정치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입법권자인 정치 권력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혼란 가운데 사법부조차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하는 쟁점이 결부되면서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체제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된다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정치적인 제도를 재설계하고 민주주의 규범을 재정립하는 이 과정은 정치적인 갈등이 수반되는 장기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인 규범을 재설정하기 위한 지금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런 지금 같은 혼란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미란 교수님께서는 네, 사실 이렇게 정치에서 토론이 사라진 현실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많은 토론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내란 이전에는 토론이 건강했었느냐라는 질문을 사실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제가 보면 오늘 참가하신 패널 분들이 다 공통적인 이력이 사실 선거방송 토론을 이제 진행을 하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아주 밀착해서 옆에서 이렇게 정치의 토론 방송을 이렇게 지켜보실 때 아마 같이 느끼셨던 게 이것이 과연 건강한 토론일까라는 생각. 그리고 대부분의 토론 문화가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토론 문화가 비방이나 아니면은 일방적인 전달 수준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내란 전후로 무언가를 따질 게 아니라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토론이 부재한 모습은 사라진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부재했고 없었고 원래 없었다. 예, 원래 없었고 오히려 이것이 두려운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바라보게 됐습니다. 토론이 두려운 사회요? 예. 죄송합니다. 그 말씀 좀 그러니까 토론이 두려운 사람은 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한 토론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토론에서 아까 승자 독식을 말씀하셨는데 토론에서 밀리면 패배자로 인정받게 패배자로 보이는 모습이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한 토론을 더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토론이 두려운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나 예. 잘못 배웠거나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지금 이제 세 분의 공통적인 분모를 좀 찾자 보면은 민주주의 위기, 민주화, 또 선거 제도의 어떤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근원적인 측면에서 지금 12.3 내란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없다. 우리가 언제 있었느냐라고 주신 말씀들. 또 민주화 승자 독식에 관련된 선거제도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 지금 전반적인 걸 고려해 봤었을 때 오히려 지금 그 위험한 민주주의를 썼었던 우리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야차스 뭉크의 얘기를 보면은 지금 뭐든지 동지, 이분법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이전 한국 근현대사 정치를 쭉 훑어보게 되면은 정말 몇 분 남는 정치 구단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결정적인 게 타협과 양복. 그렇죠. 결정적으로 밀어도 마지막에
퇴로를 주는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적과 동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수라고 하는 거. 우리 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살하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수. 너랑 나랑 요 부분들은 한번 꺾어보자. 다음에 또 준비해서 네가 한번 꺾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적과 적수의 개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위험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우리가 적과 동지로 이분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적수라고 하는 것들을 중간 메타 과정에서 하나를 우리가 조금 들어놓고 토론 문화를 조금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토론의 상대방을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정치의 어떻게 보면 양극화, 토론의 실종 이런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근본적인 이제 질문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뉴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또 유튜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거 한번 봤던 것은 계속 그게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확정 편향.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계속 그런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다 보면 또 상대방하고 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논설을 읽는 거를 추천을 하시면서 신문을 읽을 때 이념적으로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신문이 있으면은 중도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까지 봐서 적어도 세 종류는 읽어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능력을 길러라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침으로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작동이 돼서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방송으로 오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확정 편향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집단 세뇌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유튜버들은 또 자본주의와 결합을 해서 그렇죠. 자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용어라든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구독자 수를 늘려야 네. 자기 수익이 더욱더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 분들께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자신도 이제 균형 감각을 알게 모르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자신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을 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양극화라든가 토론이 없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그렇죠.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페이스북에 로힝야족, 미얀마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에 어떤 살상이 일어나게 됐던 결정적인 것이 이 페이스북에 오늘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거기서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유엔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2018년도에 페이스북에서 사과를 했어요. 네, 요게 이런 문제. 그랬죠. 그다음에 트럼프가 1기, 2기 행정국 집행하는 기간 동안 정치 운동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기 때 집권하고 나서 존 바이든한테 밀고 나서 백악관을 아주 급습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걸 주도했었던 아주 그 보수 유튜버, 팟캐스터죠. 그때 이제 그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뿐만 아니에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벌써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극우 보수 유튜버들 아니면 팟캐스터들이 작동을 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하나의 어떤 저항이나 하나의 또 하나의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한 세력화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치적으로 입문을 한 이런 네.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내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12.3 내란 이후에 뭐 지금 국힘 쪽에 뭐 전한길 같은 그런 어떤 유튜버들 뭐 그런 분들이야말로 지금 그 단계에서 지금 아직 뭐 내부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은 뭐 다음 선거까지 겨냥해보는 이런 메시지들이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그런 문제들이 들어오게 되죠. 결국은 그런 이제 그 확증 편향에 우리가 그 에코 챔버라고 하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기 어떤 악의 메아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 과제로 좀 남아 있게 되죠. 그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여기 계신 분들은 동영상 안 보시나요? 보시잖아요. 봅니다. 그렇죠? 예,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확증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개별화된
관련된 노력이 따로 있으신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듯이 의도하지 않게 내가 확증 편향을 가질 거야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물결을 그냥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되게 유튜브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제 기계적 학습을 제공을 하고 알고리즘으로 이제 컨텐츠를 추천을 하면서 이걸 되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그 기능을 끄거나 여기에 저항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메뉴를 찾아봐서 사실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난 유튜브가 나의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아. 라고 해서 되게 소심한 저항으로 이 컨텐츠 추천 기능을 껐거든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건 되게 큰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예. 교육자로서 제가 방안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상반된 것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럼 반대되는 의견은 무엇인가?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에서 그 논리에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가를 탐구해야지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 디지털 미디어가 정치 양극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아는 것만 믿는 인지 부조화의 문제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 미디어 기술을 인지 부조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디지털 광장에서는 누구나 기자가 되고 누구나 교수가 되고 누구나 전문가가 되고 누구나 정치가가 될 수 있고 더군다나 막말이라든가 거짓 정보가 오히려 디지털 팬덤을 만드는 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아마도 정치 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가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았던 것도 역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가 확산되었기 때문이고요. 이 계엄 사태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진실을 알리는 데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미디어 기술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악용하는 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규제할 것인가,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죠. 많은데 이제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을 어떻게 걸러내서 그것을 좀 정상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들을 많이 둬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정치를 좀 장악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가지고 심히 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가짜 뉴스가 이렇게 양산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징벌적인 그런 제도가 분명히 뒤따라야 되고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우리가 이것을 걸을 수 있는 그야말로 미디어 리터러시들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잘 전파를 해서 일반인들이 좀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그런 그 중요한 시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장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그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검증하고 그걸 알려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유튜브에서는 이제 엄청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진 누군가가 유명인이 얘기를 하면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게 믿어버리는 검증 없이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좀 큰 문제고 그런 것이 확증 편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정말 이것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그런 다수의 구독자나 시청자분들도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이게 사실인 거야? 라고 한 번 더 의심해보는 그걸 좀 습관을 좀 한번 들여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정치 양극화 또 이런 극한의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토론이 사라져버린 이런 정치의 영역에서 대안은 무엇인가를 좀 우리 교수님들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원 교수님 말씀 이어서 조금 보태면서 네.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양극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 민주화 독재에서 민주화 넘어갔었을 때 민주 시민 교육했어요. 선거 올라가면서 유권자들 의식 낮다고 했을 때 유권자 교육했어요. 마찬가지로 AI 시대에 또 다른 유튜브 과학기술 채널이 들어왔으면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키면 되죠. 가령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켜나가는 거죠. 이제 버전이 바뀌어 나가고 패러다임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좀 맞춰 좀 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나 SNS가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서 폐쇄시킬 방법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AI, 지금 생성형 AI 그 변화되는 이 양상들은 눈 깜짝할 새 지금 변화되고 있고 이 문제를 쥐고서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경쟁 구조에서 분명히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잉 경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온다라고 해서 올스톱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것처럼 저는 한국 내에 벌어지고 있는 유튜버나 SNS의 부정적인 측면들 걸러내야 될 기재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검열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제한적으로 포스트잇처럼 세워지는 부분이고 그걸 메꾸는 디지털 시민들에 관련된 교육을 좀 이루어져 나가자.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다 학자이시고 하시지만 교육자시잖아요. 교수님들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 뭐 정치 양극화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주제의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좀 개편을 해야 된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이런 권력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뭐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뭐 수기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발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소선구제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좀 손을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어느 때부턴가 양극단이 강화되고 중도가 거의 얇아졌어요. 이 중도라는 것이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이런 허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탄탄하게 있으면은 어느 한쪽만 갖고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야말로 중도 국민들의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 중도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지금은 중도가 거의 줄어들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한쪽만 가지고 가도 정권을 잡을 수가 있고 정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토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빨리 건전하고 합리적인 그런 그 상식을 가진 두툼한 그 중도층이 강화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 또 충청의 대표적인 중도의 여론이 갖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도가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사안에 따라서. 예,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사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두 분께서는 예, 그러니까 저도 같은 맥락이라서 그냥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보태면,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 저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아도 지면은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이러한 문화가 실질적으로 작은 차이나 이런 것 작은 목소리를 사실 존중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치권에서 사실 좀 모범을 많이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심이 여러 개인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지면 조금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교육과 중도 그리고 중도층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정치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 정치 갈등의 원인도 정치지만 그걸 해결해야 되는 키를 갖고 있는 것도 정치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콜로세움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은 검투사가 아닙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위임받아서 반대자를 설득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장에서 정치적인 독백을 쏟아내고 소수의 지지자를 국민으로 참칭하면서 막말과 과격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 이게 아마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위기를 자초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정치와 정치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정립하는 사회적인 논의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 중도와 정치.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토론이 실종됐지만 이제 우리 사회 좀 전반으로 이 시야를 좀 넓혀보면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또 남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좀 갈등이 심화된 원인 어디서 좀 찾을 수 있는지 지혜를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박미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갈등이 심화되었다, 갈등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사실 그것도 합니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늘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갈등이 없는 상태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상태고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꼭 해결해야 할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드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갈등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라는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사회든지 갈등을 겪고 나면 그 결과로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무언가가 변화될 수 있는 에너지를 또 뿜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갈등이 발생을 하지만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그러면 극심한 갈등. 그냥 갈등이 아니라 극심한 갈등이어서 토론이 네네. 사라져서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극심하게 갈등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겠죠. 예. 저도 라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갈등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오늘 우리가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갈등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것을 부추겨가지고 이게 사회 갈등으로 피부상으로, 양극화에 네네.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잖아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벌써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적당한 텐션이 있는 갈등은 오히려 한 조직이, 한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는 계속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뭐 구조나 역사나 문화적인 측면을 훑어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또 이런 어떤 분배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원인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위계수면 다 아시다시피 0부터 1로 따져보고 1이 높을수록 이게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 진위계수가 이 국가의 어떤 불평등이나 사회 불평등을 체크해 보면은 2022년도에 0.324, 2024년도에 0.323으로 내려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평등의 구조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젠더나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기 때문이죠. 결국은- 왜냐하면 그 중간과 하류층의 계층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되고 중간과 상류층의 계층이 서로 멀어지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진위계수의 어떤 여지의 문제보다는 자산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들이 결국은 나중에 경제적인 소득의 문제까지 연계가 이제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자기의 20대, 30대의 현실로 봉착을 했었을 때 선거가 마침 잘 이렇게 진행이 되기만 하면은 거기에 덥석덥석 걸리게 되잖아요. 저희가 19대 대선부터 시작해서 20대, 21대 대선을 한번 살펴보고 또 2000년에 있었던 총선 과정을 이렇게 시계적인 추이를 통해서 봤었을 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팬덤 정치, 또 그다음에 이대남, 또 뭐 개딸, 또 이대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현상에 비해서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원래 사회적인 우리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먼 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제강점기 또 전쟁, 분단, 독재, 민주화 과정의 일련의 선상들이 우리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케이스로 우리를 시켜왔고 그 와중에 기름처럼 부은 것이 이런 소득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그들을 현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했었던 것이죠. 그 다양한 사회적 극심한 갈등, 그러니까 잘 토론이 안 되는 극심한 갈등의 원인을 자산 불평등의 원인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박명량 교수님 말씀처럼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런 갈등들을 좀 증폭시켜서 본인들에게 표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런 갈등을 좀 이용하면서 이른바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예를 들면 뭐 대선 때 정치에 군 병역과 관련된 남녀 간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정책들을 공약을 한다든지 하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앞서 질문하신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젠더 갈등의 경우 오히려 이거를 쟁점화하고 정치화하는 쟁점보다는 과소 정치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쟁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젠더 세대의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면서 정치적인 과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문제라든가 공적 연금 개혁의 문제라든가 고령자에 대한 복지 대도만큼이나 중요한 청년 복지 문제가 그것인데요. 자, 고령 빈곤율이 OECD 최대이고 공적 연금의 고갈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인구 구조적으로 더 다수를 차지하는 기성세대의 연금을 축소하는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쟁점도 있고요. 또 저출산 문제는 곧 젠더 평등 문제와도 연계되어져 있는데 젠더 문제가 정치화되기보다는 젠더 문제는 그냥 뭐 일상화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존재하는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일 뿐 젠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정책화 과정이라는 것이 지체되고 있는 것 아마 이것은 정치가 가진 가장 중요한 모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표를 얻을 수 있는 표심, 계층이 변화하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미래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정치의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 세대 그리고 젠더 갈등의 문제는 정치화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결국 싶습니다. 우리 사회 중요한 이슈들을 정치가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사실 보거든요.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표면화하느냐의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좀 왜곡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젠더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 제도가 구멍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전에 미처 촘촘하게 다루지 못했던 제도들의 허점이나 미흡한 부분들, 결핍된 부분들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계속 뛰쳐나오고 그거를 이제 메꾸는 방식으로 제도들을 더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젠더 이슈가 사실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성의 사회적 기회가 높아지고 여성의 이제 그 잡마켓에서 아니면 사회적 압박이 심해진단 말이죠. 다들 맞벌이를 해야 되고 여자도 직장에 나가서 좋은 직장에서 이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뭐 출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여성에 대한 비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이나 어떤 사회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것이 뭐 치안이나 안전 문제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사실 국가 제도가 촘촘히 이제 막아가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뭔가 기존의 여성의 대우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여성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남성의 어떠한 권리를 빼앗는 것처럼 이거를 포장을 해서 이렇게 논쟁을 올려버리니까 또 거기에 컨텐츠가 부족했거나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일반 시민들이 그냥 선동당하는 문제가 전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방향으로 가자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결국 뭐 이해 집단 간의 뭐 또 갈등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게 이제 갈라치기인 거잖아요. 그쵸. 결국 그럼 이제 본질은 사라지고 예. 갈등만 남게 되는 그쵸. 현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유가 안 되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나오신 네 분 패널들께서 이제 토론의 달인들이시고 생각이 평상시 많으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갈등을 일으키고 이걸 바꾸자라는 목소리를 낼 때 젠더 측면에서 일단 그러면 가장 불편하고 내주기 싫은 자가 기득권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득권에서 건강하게 사실 살피고 같이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저 빼앗기기 싫어라고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건강하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 일이야라는 인식으로 힘을 좀 보태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갈등의 프레임을 만드는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다. 네. 기득권 세력이 아니,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프레임을 만드는 세력이 아니라 거기서 가장 이득을, 불편하고 아. 예. 기존의 이득을 놓치기 싫어하는 세력이 네.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저 생각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 정치 같은데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정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령 멈추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이제 성장하던 시대에는 이것이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는데
이게 수축 사회로 들어가면서 파이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진 파이를 가지고 나누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젠더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평등 의식이라든가 국가의 그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식이 따르지 못함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빠른 시간 내에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축되는 사회에서 파이가 적은 것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100세 시대가 돼서 젊은이들이 차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 지혜를 좀 모아가지고 이것을 좀 형평성 있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표에 도움이 될까, 정치인들이 이런 작은 마음으로 다가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이 이제 한정된 재원을 잘 사회적 합의를 배분. 통해서 배분하는 게 정치 역할인데 네. 정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예. 그럼 방법 하나 내볼까요? 네, 필요합니다. 결국 이제 정치로 파생되고 정치로 출범한 여러 문제들 정치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분화하면 다시 수렴해야 되는 것처럼. 그럼 저는 선거 활용해야 돼요. 선거. 선거에서 정책 발굴해야 됩니다. 그 발굴된 정책, 공약 이것들이 이행되는가를 유권자가 지켜봐야 합니다. 이건 매번 우리가 그냥 뭐 선거 있기 때문에 유권자 교육시키고 선거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한 공약 내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되게끔. 저는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역량 제고를 시키는 건 벌써 많이 해봤고요. 이제 좀 판을 좀 바꿔서 유권자들, 아까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키워보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정책을 조금 발굴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위에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밀착형으로 여기 대전에서, 충남에서, 어느 구에서, 어느 읍에서 그들이 요청되는 바들을 그 채널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려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정치 발굴의 그 소단위의 뭐 NGO가 됐든 아니면 작은 자치구가 됐든 간에 거기서 이 바텀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 정책의 발굴들을 그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이행되는가를 다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밑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정치는 훌륭한 국민에서부터 나오는 거니, 훌륭한 유권자에서 나오는 거니까 유권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윤대익 교수님. 저는 지지자의 반대를 무릅쓰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치인의 결단인가요? 그렇습니다. 21대 대선의 경우 최초로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40대 이하의 유권자보다 많아진 선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젠더 세대 문제가 정치적인 다수결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대변하고요. 더더군다나 40대 이하의 청년 세대는 정치적으로 과소대표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연금 고갈 문제의 경우 정치적인 다수인 기성세대가 반대하면 표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른바 말했던 기득권 세력. 그렇습니다. 기득권이라면 기성세대가 너무 적같이 대하는 거라 뭐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정치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의 결단. 한마디만 조금 보태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녀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런 얘기하시고 사실 라 교수님께서 교육의 힘을 되게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좀 범죄학자다 보니까 범죄의 원인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도 가장 크게 문제시하는 사회적 현상이 아놈입니다. 그래서 아놈이요? 아놈이요. 근데 혼란이요? 그냥 개개인이 혼란스러운 게 사회적 혼란을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 되게 위험하게 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제도적 아노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이런 갈등이 왜 발생했을까요라는 답변에 라 교수님께서 자산 배분의 문제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등.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여전히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다른 가치들이 다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선 다른 가치들이 다 희생되어도 좋고 아직 말할 시기가 아니고 돈 버는 것에만 사실 많은 가치들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사회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에 대한 배려, 돈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노동시장에서 이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이 누구고 동료를 평가해야 되고 거기서 뭐 여성이 뭐 휴가를 쓰거나 연차 휴가를 쓰면은 실제 필요 없는 동료로 취급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종교, 그리고 젠더, 가족 모든 가치들이 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경제 논리에 많은 것들이 다 매몰되고 있고 사람들이 다 그게 당연하다고 교육을 받아온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에 있어서도 이 제도적 아노미의 불균형을 조금 더 흐트리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이외에도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러니까 젠더 문제도 논의가 되지 네, 않았고 네. 그 경제 논리에서 누가 더 적합한 노동자냐를 평가하다 보니 거기서 필요한 노동자와 필요 없는 노동자를 구분해서 사실 편먹게 하고 있고 평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사실 그 토론을 잘하신 네 분을 모실 때부터 처음부터 했던 걱정인데요. 결국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된 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건 많은데 다 할 시간이 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역 대학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건 학부모뿐만이나 뭐 일반 사람들도 대학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대학의 양극화 문제는 뭐 어제 오는 일은 아니지만 이 점점점 격차는 더 커지고 이것이 결국 지역의 양극화를 또 불러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분 다 이제 학교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지역의 양극화와 이 대학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오늘 다루는 주제와 좀 관련해서 토론 또 대화 뭐 이런 거에 좀 관련해서 이게 토론이 지역의 양극화 또는 대학의 뭐 서열화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토론으로 어떻습니까? 저도 대학을 좀 4년간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국립대이기 때문에 좀 낫긴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수도권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네. 입장이 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라고 할 때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 수 해보면은 거의 과반 이상이 수도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 중심의 우호적인 정책들이 주로 펼쳐지게 되고 기업들도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정책에 영향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의존해서라도 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다. 이런 그 갈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나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수도권에 거의 다 몰려 있잖아요. 좋은 직업도 몰려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의 문제를 교육부가 풀 수는 없고요. 오히려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 간의 격차, 임금 격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뢰 문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가까워져야 굳이 대기업 아니고도 내가 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굳이 수도권을 가지 않고도 지역에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을 텐데 교육의 문제로는 풀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교육이 교육만으로는 풀 수가 없다. 네. 이 사회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지역 문제는 탈정치화해야 하고 탈시장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가 설정돼야 정치와 시장에서 된다고 벗어나야 생각이 된다는 됩니다. 말씀이시죠. 자, 2020년을 전후로 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의 48%가 수도권인데요. 비례대표의 대부분이 수도권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문제 역시 민주적인 다수결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 중립적인 미래 결단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이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이 미래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탈시장화의 문제인데요. 수도권에 집적화된 사회 경제 기반은 규모의 경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나 자산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비효율을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제를 역전할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 수도권의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책정한다든가 복지나 교육에 있어서 배타적인 비시장화된 지원을 해서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하거나 또는 뭐 비시장화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시장과 탈정치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수도권, 수도권의 차이를 그냥 이렇게 토론으로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복합 위기 시기에 뭐 지방 소멸, 인구 절벽, 대학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 약자 편에서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어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예 이거 여기 염두를 안 둬요. 본인도 더 나은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을 바꿔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뭐 대안들 말씀 주시는데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장담합니다. 안 되는 거에 장담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제가 희망을 좀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의지만이 이 부분이 가능해요. 네. 우리 앞서서 어떤 대통령이 전체 다 분권 문제 했던 것처럼 그러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해주셔서. 마지막 준비했던 저희가 사전에 이제 패널분들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왔던 질문 있잖아요. 토론은 무엇이다. 토론은 네모다 하는 부분을 마무리 발언 겸해서 1분 정도씩으로 좀 취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토론의 달인들이시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잘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질문을 받고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갑자기 달걀이 생각이 났어요. 달걀이요? 예, 달걀이라는 것은 깨지기 쉽지 않습니까? 토론이라는 것이 말을 잘하고 또 상대방을 설득을 해서 내 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으면은 이 전쟁과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달걀이 깨져요. 그러기보다는 나의 의견도 충분히 피력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잘 경청을 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들이 늘 머릿속에 남으면서 조금 자신의 그 생각이 수정돼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토론은 달걀이다. 우리 서로 양측이 깨지지 않게 잘 그 운영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저는 토론은 안전핀이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민주사회에서 갈등, 싸움, 쟁점 붙는 부분들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정책 결정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전부 다 불러다 놓고 서로의 의견들을 들어주고 합의하고 그러면서 설사 자기가 그 내놓은 안들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그 토론의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민주사회는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뭐 폭주로 막고 있는 마지막의 안전핀이다. 바로 그게 토론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토론은 안전핀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박미란 교수님. 저는 토론이 건강검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야 되지만 늘 미루다가 막판에 하고요. 또 몸에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건강검진을 마주하기가 되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하면 현재의 내 모습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뭘 조심해야 될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토론은 건강검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마주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윤대익 교수님. 세 분은 통찰력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직설화법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토론은 유권자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는 절대 콜로세움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검투사가 아닙니다. 반대자를 설득하고 타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토론과 대화가 가득한 국회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은 유권자의 책임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토론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이해가 바탕이 된 결정과 판단은 성숙한 합의로 나가는 밑거름입니다. 또 한 가지, 토론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나 자신 또한 상대방이 기꺼이 설득당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닌데도 내 주장만 옳다고 강요하는 것은 억지일 뿐입니다.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